어린이날인 오늘 제주와 남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령되면서 제주 항공편과 연안 지역 배편이 일부 끊겼습니다. JTBC가 추적 보도하고 있는 다단계 주가 조작 세력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들 세력의 수익금을 정산하는 업체들의 법률 자문을 해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정당하고 적법한 변호사 업무로 이들 업체가 주가 조작에 관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하면서 가상자산의 소득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분석해서 이상거래로 분류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에는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제주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제주도는 비행기가 일부는 지금도 결항이죠? 네, 오늘도 이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이 비행기 2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제 뒤로는 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여기서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낮부터 일부 항공기 노선이 다시 운행을 재개하면서 공항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제주도를 방문한 가족들은 이곳 놀이시설에서 표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시 항공편 40여 기를 늘렸지만 아직 비행기를 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제주공항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돌발적인 급변풍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활주로 비행기 날개가 좌우로 심각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특히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 학생들이 발이 묶이는 경우가 지금 있다고요? 네, 요즘 수학여행철인데요. 이 수학여행에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 제주도에 왔다가 공항에서 하루를 더 보낸 고등학생들을 저희 취재진이 만나봤는데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집 가고 싶었는데 결항돼가지고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제주도에서 뭐 놀아야죠 뭐. 공항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은 배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숙소를 잡기가 워낙 어려워서 차라리 육지로 나가서 이동편을 다시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날씨 연휴 내내 비가 내리면서 굉장히 힘든 연휴가 됐습니다. 예, 제주의 그런 비바람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네, 내일 오전까지 이 제주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립니다. 지금도 공항 밖에는 강하게 비바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간당 최대 50mm의 비가 밤새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산간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립니다. 연휴 내내 계속해서 내리던 이 비는 내일 오후가 되어서야 차츰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주에서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제주만이 아닙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많이 왔고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비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자, 박상욱 기자. 예, 오후에는 한때 서울의 빗줄기가 꽤 굵었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낮 한때 세차게 내리던 빗줄기는 이제 가늘어졌고 바람 또한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북과 충청 내륙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또한 이 비가 밤새 계속될 만큼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예, 앞서 제주도 얘기를 들었는데 제주도 말고 다른 지역들도 비 피해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광주에선 지하철 1호선 공항역의 대합실이 물에 잠겼습니다. 또 전남 장흥군에선 밀과 보리 경작지 525헥타르에서 작물들이 쓰러졌습니다. 또 충남 천안에선 많은 비에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물고기 500여 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했습니다. 예, 오늘 밤 사이에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강수가 집중됐던 남부지방엔 오늘 밤부터 또다시 장대비가 이어집니다. 특히 영남 일대엔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최고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 특히나 자정 무렵 이 강수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의 이 같은 호우에 대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또 오후 5시를 기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예, 특히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도 계속 강하게 부는 겁니까? 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이번 비가 내리는 기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훌쩍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어왔었는데요. 밤 사이에도 또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와 부산, 울산 등엔 초속 20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바람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부는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불어온다면 간판이 떨어지고 또 기왓장이 뜯길 수도 있을 정도의 풍속인데요. 때문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밤 사이 비 피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네, 황금 연휴의 어린이날인데 궂은 날씨에 밭갓 나들이도 야외 행사도 대부분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제일 기다렸던 날이 어린이날이죠. 비를 맞지 않는 실내는 하루 종일 어린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유효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달려옵니다. 대형 쇼핑몰이 문을 열기 30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주차장엔 이미 차를 세울 자리가 없습니다. 선물 사러 왔어요. 뭐 고를 거예요? 몰라. 엄마가 장난감 사주는 거 너무 좋아요. 장난감 뭐 사고 싶어요 오늘? 슬라임 살 거예요. 슬라임? 캐릭터 풍선과 사진도 찍고 어린이날 선물도 골라봅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야외에서 예정된 어린이날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대신 실내로 옮겨졌습니다. 서대문구의 한 실내체육관. 아이들이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박자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재밌는 거. 게임하는 거 진짜 재밌었고 이거 만든 거 살짝 어려웠는데 재밌었어요. 오늘만큼은 학업을 잊고 로보카플리와 함께 춤을 추며 하모니카 연주에 맞춰 박수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재밌고 행복해요. 사촌 동생 만난 거요. 공부를 안 해서요. 실내 놀이공원에도 이른 시간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맨날 어린이날이면 좋겠어요. JTBC 유요한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JT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다단계 주가 조작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 조작단이 운영하는 회사가 몇 개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낯익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JTBC가 취재해보니 박 전 특검은 주가 조작단이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겨왔던 2개 회사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었고 꽤 많은 고문료도 받았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라더견 대표와 그 측근 안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골프 연습장입니다. 연간 레슨 비용으로만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실제 이 회사는 다단계 주가 조작 세력들이 골프 회원권 등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박영수 전 특검이 지난해 9월부터 이 회사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 월 급여는 550만 원이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운영하는 또 다른 승마 리조트 회사입니다. 이 회사 역시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박 전 특검은 올해 1월부터 이 회사와도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 급여는 역시 550만 원. 박 전 특검은 올해 4월까지 두 회사로부터 고문료로만 각각 550만 원씩 모두 6,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이 골프회사와 계약을 맺은 지난해 9월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 명단에 올라 수사 대상에 오른 시점이기도 합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기업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을 했다며 정당하고 적법한 변호사 업무를 했고 이들과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회사 대표인 안 씨를 한 번밖에 보지 않았고 해당 회사들이 최근 보도되고 있는 주식 투자 사건에 관련된 기업이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들이 골프나 승마보다 불법적인 주가 조작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왔던 만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전 특검팀의 수사 지원단장을 지낸 측근도 이들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라더견 씨의 주가 조작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주식을 비싸게 사가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다단계 금융사기, 일명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는 규모가 큰 만큼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처벌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여 년 전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날렸던 주가 조작범 이희진 씨. 이 씨는 폰지 사기로 270억 원대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만 200명을 넘었는데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수도 회장 측근들이 주도했던 과거 루보 폰지 사기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만 3천여 명에 달했지만 주범인 김 씨는 징역 6년에 그쳤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는 종신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투자 자문업을 했던 메이도프가 650억 달러에 달하는 폰지 사기를 벌인 게 드러났습니다. 메이도프는 15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결국 2년 전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다른 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후 합산하는 반면 한국은 가중처벌을 받아도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형량이 일단은 낮고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제일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또 제한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가 조작 범죄는 감옥 가도 남는 장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 당국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벌금액 상한이 5억 원밖에 안 됩니다. 큰 수익이 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형 기준이 지금 턱없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불법 수익을 어떻게 우리가 발본색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한때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2021년 7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자고 돼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들을 보니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이름이 두 번째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의원은 가상자산인 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은 한때 60억 원 어치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김 의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이 참여한 법안은 다른 법안과 묶여 통과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찬성 146인, 반대 28인, 기권 24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의원은 JTBC에 2030 세대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규정과 방법 등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을 마련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가 김남국 의원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식을 판 돈으로 샀고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한민용 기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하기 시작한 건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이 코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1,000만 원이 넘는 뭉칫돈들이 움직인 흔적이 나온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거래소는 당사자에게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뒤에 그 답변도 함께 FIU에 전달합니다. 김 의원이 관련한 질의를 받았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보고에 따라 코인 거래 과정을 분석한 FIU는 김 의원의 투자를 이상 거래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판 돈으로 2016년부터 코인에 투자해 왔고 이체 내역도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코인 거래는 투명하게 해왔고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보유량이나 거래 시점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예, 사회부 한민영 기자와 좀 더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한 기자, 먼저 금융정보분석원 FIU죠. 이상거래로 김남국 의원의 거래를 분류했다. 이게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FIU라는 곳은 자금 세탁 같은 걸 막으려고 도입된 곳인데요. 예.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고객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일어났을 경우 FIU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 같은 걸 막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게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있을 경우에 무조건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가 오히려 이런 검은 돈 거래에 더 많이 사용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2018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도 FIU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의 거래만 있으면 가상화폐든 현금이든 금융정보분석원에 무조건 보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보고고 이상거래라는 건 뭡니까? 또 수사기관 통보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 수사기관 통보까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FIU의 의심 거래를 신고할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성태라는 고객이 은행 창고에 와서 아주 큰 돈을 맡기려고 하는데 예. 은행 직원에 의해서 어디서 난 돈이냐 물어봤더니 전세 내주고 받은 돈이다. 근데 왜 현금으로 받으셨냐 했더니 그냥 이렇게 주는 거 어쩌냐 이렇게 답했다.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FIU에서 검토하고 이런 의심적인 거래가 한 번 있었다고 해서 그걸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됐을 경우 또 당사자에게 해명을 들었는데 그게 석연치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심의위의 심의 같은 걸 거쳐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김남국 의원의 경우 어떤 점에서 의심을 받은 건지 또 거래소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고 김남국 의원은 또 어떻게 답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일단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볼 때는 뭔가 이건 의심은 할 수 있는 거래다라고 해서 FIU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네, 보고를 하고 FIU에서 의심된다라고 해서 수사기관에까지 통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정도 금액을 거래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평소 거래를 안 턴 사람과 많은 자금을 거래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이상 거래의 하나로 일단 보고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수차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소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상한 거래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게 의심적다라는 판단이 근거가 분명해야지만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일단 의심은 소명되면 풀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죠. 현재 FIU에서는 뭔가 현재까지는 의심이 있습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식만 해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재산 신고 대상이잖아요. 근데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몰랐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다만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하도록 한 그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달해 드렸듯이 김남국 의원처럼 가상화폐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가상화폐 보유자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해 충돌인지 아닌지 감시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자 이런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아직 논의에 큰 진전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가상화폐의 경우는 실제로 일반 현금보다도 더 은닉하거나 자금 세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용이할 수 있다고 많이 지적됐잖아요. 네. 그러면 재산 신고하는 그 법안의 명분을 생각한다면 가상자산이 오히려 더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재산 신고는 15억이 돼 있지만 지금 가상자산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네, 이런 게 과연 이 재산 신고를 하기로 한 그 취지를 살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현행 법상 신고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예. 법대로 돼 있지만 이 현행 법에
아직은 뭘까요? 틈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빈틈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용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같은 어린이날일수록 매년 줄어드는 우리 어린이들과 그래서 또 점점 작아지는 우리 학교의 현실이 더 크게 와닿기도 합니다. 작은 학교들은 살아남으려고 애쓰지만 쉽지가 않은데요. 초등학교 6년 내내 교실에 선생님과 둘뿐이었던 아이를 신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아이는 혼자입니다. 나는 친구가 없다. 5년 동안 교실 문을 열어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학교를 다닌 5년 동안 우리 반에는 나밖에 없었다. 이 반의 슈퍼스타 왕자님도 모범생도 말썽쟁이도 오직 우기 한 명입니다. 작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직접 만든 영화 속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제입니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혼자 학교를 다닌 우기. 올해도 혼자라 초등학생 생활 내내 한 명짜리 반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 나이에 겪어야 되는 또래 문화를 전혀 경험을 못하고 학교 생활을 한 거죠. 그게 제일 딱하고. 영화나 상상 속에서나 친구를 만들 수 있었고 오늘 정말 재밌었어. 친구들이랑 이렇게 신나게 논 거 처음이야. 그부들과 함께 모여 수업해본 적도 없습니다. 친구랑 같이 하는 그런 약간 게임 같은 거를 같이 못해가지고 좀 아쉬워요. 이 학교 전교생은 19명. 우기보다는 낮지만 다른 학년 상황도 비슷합니다. 교사들은 작은 학교가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뮤지컬 수업을 해서 연일에 공연도 올리고 있고 한 명 한 명 다 눈맞춤하면서 아이들도 이런 학교를 사랑합니다. 다른 학교 다 다니는 것보다 이 학교가 더 나은 활동하거나 그런 게 많아서 좋아해요. 하지만 학생이 늘지 않으면 작은 학교들은 결국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작은 초등학교는 전국에 1,500여 개, 전체 초등학교 4개 중 하나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여러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씨름의 재능을 보여온 13살 어린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는 참가하지 못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없는 난민 2세이기 때문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전국 어린이 씨름왕 대회 결승전. 잠시 힘겨루기를 하다 파란 삿발을 맨 어린이가 들배지기로 상대를 넘어뜨립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콩고 난민 2세 김앤디 군입니다. 씨름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요즘도 체육관 30바퀴 달리기를 시작으로 매일 훈련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씨름 얼마나 해? 저요? 3시간 동안, 아니 2시간? 그 정도예요.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네. 2년간 크고 작은 대회에 7번 출전했고 우승도 4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was little bit shocked. All of children must participate. 난민들은 여러 이유로 모국을 떠나 한국에 온 것이라 아이를 낳아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난민 2세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무국적자로 살아야 합니다. 웬디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적국에서 일종의 배신자 이렇게 보고 과다한 비용을 요구를 한다든지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한체육회는 내부 논의를 거쳤지만 외국인 선수의 전국체전 참가는 시기상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오늘을 기다렸을 10살 고 황예서 양. 지난달 등교하던 길에 스쿨존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친구들과 어른들은 이런 사고가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추모 현장을 구석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화 사이로 사탕과 우유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친구들은 담장에 하늘에선 어린이날 잘 보내라고 새겼습니다. 지난달 28일 1.5톤 화물에 부딪혀 숨진 예서양 사고 현장입니다. 온종일 비바람이 치는 구전 날씨였지만 예서양을 추모하는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자 한 봉지를 사온 자매, 함께 고개를 숙입니다. 동생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참변이 일어나니까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였고 계속 경고해왔다고 얘기합니다. 지난해 7월엔 16톤 정화조 차량이 이 내리막길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불에 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엔 견인차에 끌려가던 택시가 분리되면서 건물 외벽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돼 온 겁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와 안전장치 없는 하역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예서양 사고 화물을 떨어뜨린 지게차 기사는 면허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어른이 100% 잘못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에 생각이 우리가 무덤한지. 뒤늦게 부산시는 안전 펜스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이 언제쯤 정말 안전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저출산 해법을 찾는 토론회장에서 국립의료원 난임센터장이 40살 넘은 난임 부부들이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계속하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더 늘리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지만 난임 부부들은 반발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는 저출산 해법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립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도 참석했습니다. 고령의 난임 부부들은 임신이 어렵다고 합니다. 35세 40세 넘어서 그때 가서 임신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돈을 줘서 될 때까지 임신이 돼야죠. 그때 난임을 몇 년을 몇 번을 하고도 하는 걸 계속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그런데도 시험관과 인공수정을 반복하는 게 옳은지도 묻습니다. 40세 이상의 시험관을 계속 무한반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지원 횟수가 늘어날수록 환자들이 내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다 쓰지 않으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40대 이상 난임 부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난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관을 시도하고 있는 여러 그 부부들한테는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런 얘기다 보니까 최 센터장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늘리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험관을 많이 해도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이 배아나 건강한 배아나 난자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도와주자는 거지. 환자별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언이 개인 의견일 뿐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난임 지원을 늘리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일부 배달 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파업을 했습니다. 9년째 그대로인 기본 배달료를 1,000원 더 올려달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임예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로 주문을 받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받아 4km쯤 다시 움직입니다. 집 앞에 음식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30분쯤 걸려 번 돈은 3,000원입니다. 매일 10시간, 주 6일을 일해 320만 원쯤 법니다. 기름값과 보험료 등 비용을 빼면 200만 원 남짓 손해줍니다. 3년 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 비슷한 수입을 한 13시간 해도 못해요. 다른 노동자들도 비슷합니다. 지출하는 것을 제약을 하면 순수한 이익이 한 220만 원 정도 될까요? 이들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9년째 그대로인 기본 배달료입니다. 배달 노동자는 한 번 배달하면 배달의 민족과 3,000원씩 나눠 갔습니다. 이걸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3,000여 명이 오늘 하루 파업에 나선 겁니다. 우리가 소비자로부터 배달료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달의 민족으로부터 배달료를 받는데 그 비중을 올려달라는 것이지 그걸 뭐 소비자들이 내는 배달료를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에선 이만큼도 받지 못하는데 차별을 둘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일에는 또 다른 배달 노조인 라이더 유니온도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배민 측은 회사가 갖는 3,000원도 날씨나 거리에 따른 할증 요금 등으로 쓴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배달 노동자에게 다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배달료를 올리면 소비자나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한 어촌마을 주민들이 20년 넘게 모은 갯돈을 개주가 들고 사라졌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조용하던 어촌마을이 뒤집힌 건 지난달 20일쯤입니다. 금은방 주인이 가게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60대 여성인 금은방 주인은 마을 주민 40여 명이 돈을 모아왔던 개의 개주였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매달 100에서 200만 원을 맡겨왔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는 해도 손에 일이 잡히지도 않고 손이 때문에 평생을 10몇 년 동안 돈도 모아가 먹도 만들었고. 피해액은 각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릅니다. 어제 피해자 35명이 21억 원을 떼었다며 경찰에 개주를 고소했습니다.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어서 피해 금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목돈을 마지막에 타게 되면 이 돈을 안 주고 이할 이자를 쳐가지고 이자를 줄게 우리가 좀 쓰자. 그래서 계속 그렇게.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주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녀가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인터폴과 공조해 개주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동유럽 세르비아에서는 학교에서 10대가 총을 쏴 9명이 희생된 지 하루 만에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20대 총격범이 마을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과학수사관들이 마을 주변을 살피고 중무장한 경찰들이 차량을 검문합니다. 현지 시간 4일 밤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격범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쏴 최소 8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밤새 이어진 수색 끝에 21살 용의자는 붙잡혔습니다. Strašno je za našu državu, ovo je veliki poraz, nažalost. Za 2 dana ovoliko djece pobiti nije dobro. 불과 하루 전에도 수도 베오그라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9명이 희생됐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13살 남학생이 경비원을 먼저 쏜 뒤 다른 학생들에게도 총을 겨눈 겁니다. 세르비아 경찰은 당시 소년이 아버지의 총기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 명부와 교실 배치도를 만들며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르비아는 1990년대에 여러 내전을 겪으면서 총기 수십만 정이 민간에 불법으로 풀려 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네, 영국에선 내일 찰스 3세가 정식 국왕에 오르는 대관식이 열립니다. 지금 런던은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런던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거기는 비가 좀 온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도 흩뿌리고요. 그리고 경찰의 경계도 굉장히 삼엄해진 모습입니다. 내일 찰스 3세 국왕이 바로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오전에 버킹엄 궁을 떠나서 2.1km 구간을 왕의 행렬을 하게 되는데 근위대와 함께 바로 이곳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 문 안쪽에 있는 공간에서 대관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왕관을 쓰게 되고 또 대관식용 왕좌에 앉게 됩니다. 네, 21세기 들어서 유럽에서 열리는 첫 대관식이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70년 만에 열리는 영국 국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래서 영국 시민들도 상당히 들뜬 모습이었고요. 또 세계 각국에서 대관식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I remember the last coronation when I was 3. 70 years ago? Yeah, 70 years ago. And we have this one who's 3, so he's going to remember it. Are you excited, Harry? Yeah? Yeah.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왕실 행사에 관심이 없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인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장남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이 런던 시내 펍을 깜짝 방문해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행사와 왕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바로 내일 이 시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오늘 인물 360은 내일 치러질 찰스 3세의 대관식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부 백민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찰스 3세는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가 무려 71년을 재위를 하면서 평생을 왕세자로 살았죠? 네, 먼저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이 치러진 195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운데에서 왕관을 받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소년이 바로 찰스 3세인데요. 당시 5살짜리 어린 소년이었죠. 언젠가 저 왕관을 물려받겠지 기대했을 텐데 어느덧 75살의 노인이 됐습니다. 내일 정오쯤이면 찰스 3세는 비로소 정식 국왕, 킹이 되고 부인 카밀라 파커볼스도 꿈꾸던 왕비, 퀸이 됩니다. 네, 대관식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열리는데 그 전에도 한참 사전 행사가 있는 거죠? 두 사람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오전 일찍 버킹엄궁을 나서 마차를 타고 왕의 행렬에 오릅니다. 트라팔가 광장까지 1km, 이어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총 2.1km를 행차하며 시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무려 71년간 기다려온 대관식을 치릅니다. 네,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작년 9월에 여왕의 장례식이 열리기도 했고 영국 왕실의 역사가 다 담겨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국은 성공회 국가죠. 성공회의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국왕을 소개하고 찰스 3세를 국왕으로 선포합니다. 찰스 3세는 재위 기간 동안 영국 법과 교회를 수호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이후 저 유서 깊은 의자에 앉아서 성유로 축성을 받고 이 아름다운 성 에드워드 왕관을 쓰며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보석만 444개, 무게만 2.23kg에 달한다고 하죠. 과거 엘리자베스 2세는 무게가 절반 정도 되는 다른 왕관을 쓰고도 아래를 내려다보면 목이 부러질 수도 있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왕관을 쓰려면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권력과 명예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지금 영국 분위기를 보면 찰스 3세가 과연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겠냐 하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영국의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응답자 35%가 대관식에 관심이 별로 없다. 29%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21세기 들어 유럽에서 열리는 첫 대관식인데 반응이 냉담하죠. 우선 과도한 비용 때문입니다. 대관식에만 1억 파운드, 우리 돈 1,658억 원이 들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각에선 혈세를 들이지 말고 37조 원에 달하는 왕실 재산으로 충당하란 비판도 나옵니다. 돈도 돈이지만 찰스 3세가 국민적 호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후 즉위선언문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책상이 만년필이 거슬린다고 인상을 쓰는 장면까지 생중계되면서 인성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존경받던 엘리자베스 여왕과 또 실망스러운 찰스 3세의 모습이 대비가 되면서 이참에 군주제를 아예 폐지하자 이런 여론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난 3월 시위대의 모습입니다. Not my king. 군주제는 인정하더라도 당신은 왕으로 존경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참에 영연방을 해체하자는 주장도 커지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가 영연방을 나와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물 360 백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모님한테 말하는 게 좀 더 불편하다고 느껴서? 도움을 딱히 요청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제에 이어 청소년 우울증 실태를 짚어봅니다. 그나마 청소년들의 우울한 이야기를 제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곳은 상담센터입니다. 최근 강남 10대들과 유명 아이돌 등 연이은 극단 선택 소식에 청소년 상담센터의 업무량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늦은 밤이 되면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더 많아집니다. 최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클래스에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막 엄마한테 문자 간다고 상대방한테 약간 귀찮아 보일까봐 귀찮게 느껴질까봐 말 안 해요. 청소년들은 자신의 주변의 우울감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익명성에 기대해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담센터 다 들어줄게 상담사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밤 11시 건물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저희 꺼지지 않는 응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급하게 울립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일과를 끝낸 후 연락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마찬가지. 부모님 기대가 큰데 그걸 믿지 못하거나 자기 욕구랑 엄마 욕구가 다른 경우에
이 센터에만 하루 평균 150명 넘는 학생들이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익명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특히 지난달 10대 청소년과 아이돌 멤버가 숨진 소식이 알려진 후엔 하루 200여 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나도 가면 편할까라고 하는 선임 상담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센터의 모든 비상이었죠. 부산의 한 상담센터는 고위험군을 분류해 응급키트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메디폭, 심리적으로 힘들 때 환기할 수 있는 촉감인력, 비타민 이런 것들. 취재진이 학원가에서 만난 청소년 대부분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좀 쌓인 게 많은데도 풀 공간이 없거나 그럴 때 해결 방법을 잘 모르고. 매운 걸 먹으면은 혀에 고통이 오잖아요. 그게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부모가 사춘기라며 넘기지 말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상담소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꾸 짜증을 너무 낸다든지 자꾸 싸운다든지 사실 아이 내부적으로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행동이고. JTBC 최지우입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고 딱 11초가 지났는데 골이 터집니다. 전북 현대 구스타보의 멋진 오른발 슛! 40년 역사의 K리그에서 나온 최단 시간 골 공동 1위입니다. 직전 기록은 2007년 5월 인천 방승환의 골로 16년 만에 타이 기록이 나온 겁니다. 김상식 감독이 사퇴하며 응원을 재개한 전북 팬들 앞에서 값진 승리를 올리나 했지만 후반 33분 FC 서울 박동진의 골이 터지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서해상에서는 추가로 강력한 또 비구름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사흘간 제주 한라산 삼각봉엔 940mm가 넘는 그런 폭우가 쏟아졌고요. 남해안 지역도 25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36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의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입니다. 제주 산지엔 앞으로 200mm가 넘는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이고요. 전남과 경남 해안도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2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겠는데요. 수도권은 내일 낮에 비가 그치겠고 그 밖에 전국은 내일 오후 6시까지 가끔 비가 이어진 뒤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은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6도, 부산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3, 4도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여전히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부터는 차츰 맑아지면서 기온도 올라가서 못다한 야외활동을 즐길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추가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엔 무엇보다 교통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에 1.4배에 달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위험에도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40곳을 점검한 결과 횡단 중 사고가 41.2%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 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조건 서행을 하고 또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를 해야 되겠죠. 보호자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과 또 자전거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시키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는 건널목에서 일단 멈추고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뉴스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